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며칠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힘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어 여러 구독자님께서 테슬라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셨는데요. 저 또한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여 테슬라를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에 따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본 분석이 아닌 2022년까지 시나리오를 생각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10.74조라는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분기 대비 22.49% 올랐고요. 2020년 3분기는 2020년 2분기 대비 45.31%라는 좋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년 4분기와 비교를 한다면 45.50%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성장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레비뉴 그로스를 보시면 앞으로 2년 동안 약 36.29%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총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뺀 결과물로 2020년 4분기에는 2.07빌리언 달러의 실적을 내면서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액 대비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그로스 마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로스 마진의 경우는 19.20%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회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만큼 원가 비용이 많이 들기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낮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나름대로 최대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비용 절감 및 공장 효율을 높여서 원가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테슬라 주주들이시라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영업 비용의 일부인 R&D를 보시면은 R&D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을 중시하는 테슬라인 만큼 비용이 R&D에 계속 투자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고요. 이렇게 R&D와 인건비와 같은 영업 비용을 그로스 프로핏에서 빼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영업이익은 꾸준히 흑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이야말로 영업이익에서 텍스, 이자, 감가상각 등의 비용을 마지막으로 감안하기에 테슬라가 최종적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테슬라는 4분기 기준 270밀리언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이렇게 매출액 대비 2.5%입니다. 제법 낮다고 할 수 있으나 흑자를 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회사의 성장이 끝난 안정기에 돌입하게 되면은 원가 비용 및 영업 비용이 줄어들어 더 많은 수익률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최대한 전기자동차의 시장을 차지하고자 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싸게 그리고 많이 팔아야 하기에 낮은 순이익률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비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비타는 순이익에서 다시 세금, 감가상각, 이자 등 영업활동과는 관계없는 그런 비용을 전부 다 다시 더해서 오로지 영업활동에 대한 수익만을 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에비타는 작년 대비 자그마치 96.73%나 올랐고요. 앞으로 60.66%씩 성장해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가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엔 어느 정도의 현금과 부채가 있는지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19.38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리시버블은 1년 안에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으로 1.89빌리언 달러가 있네요. 이리하여 테슬라는 약 21.27빌리언 달러에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장기부채로 9.62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상의 상환기간 아래에 걸쳐서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2.13빌리언 달러로 이것은 단기 부채인데 1년 이내에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페이어블은 6.05빌리언 달러로 거래처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퍼 레비뉴는 미리 받은 선수금이므로 굳이 부채로 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리하여 가용할 수 있는 현금 21.27빌리언 달러 그리고 총 부채 17.79빌리언 달러를 부채로 전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갚아도 충분히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과 재무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번엔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고자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를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중국에서 발생한 테슬라의 매출액입니다. 2020년 4분기는 2019년 4분기에 비해서 자그마치 이렇게 211%나 상승을 해주며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4분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는 841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내면서 2018년 4분기에 비해 자그마치 170%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유럽 시장과는 달리 유럽에 비해 큰 경쟁사를 찾아보기 힘든 중국의 시장은 테슬라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에게 앞으로 2021년은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Tesla installed annual production capacity at the end of the Q3 2020
was 840,000 vehicl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비록 2020년에는 테슬라의 출고량이 50만 대 살짝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84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공장 생산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갖추게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가 2021년에는 적어도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00만 대의 출고량을 찍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0년 11월 9일날 적혀진 Electric Report에 의하면은 테슬라는 30만 대의 모델 3 그리고 25만 대의 모델 Y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2021년에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블룸버그는 2021년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55만 대의 자동차가 출고될 것이라고 예측을 잡았고요. 프레몬트에서는 모델 3 그리고 모델 Y를 합쳐서 이렇게 50만 대를 생산해낼 수 있기에 2021년에는 단 2개의 기가팩토리만으로도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또는 8월 달에 베를린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이 시작될 것이고요. 어스틴 공장에서는 2022년 3분기부터 자동차 생산이 시작될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달에 중국의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hina Passenger Car Association인 CPCA에 의하면은 테슬라는 2021년 1분기에 15,484대를 판매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달부터 출고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2020년 12월 달에 23,804대의 출고량까지 상승한 것에 비하면은 2021년 1월 달의 출고량인 15,484는 꽤나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셔야 하는 부분은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중국 시장만을 위한 공장이 아닌 영국, 일본, 홍콩,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로도 수출이 된다는 점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나라에 출고된 자동차 수는 7,956대로 15,484의 수량과 더한다면 23,000대는 가뿐하게 넘는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2월달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웨트부시 리포트에 의하면 테슬라 2022년의 매출액 40%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상하이 공장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데이터에 의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중국 시장의 성장과 오히려 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테슬라 전체 매출액 성장률에 따른 테슬라 주가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 차트가 중국에서의 매출액 성장률에 따른 테슬라 주가 모습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시장이 테슬라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중국에서의 실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는 불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미국에서 팔린 전기자동차 개수가 87,398대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71,375대로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의 81.66%를 테슬라의 모델 X, 모델 Y, 그리고 모델 3가 석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2019년 3분기에 유럽 시장의 점유율이 34%를 차지한 반면 2020년 6월 때부터 2021년 1월까지 계속 점유율은 떨어져 지금 10% 정도의 시장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팔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하나 실제로 테슬라 자동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점유율이 유럽에서 떨어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은 테슬라와 같이 유럽 쪽에서 전기자동차를 공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Regulatory Credit에 대한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Regulatory Credit을 통해서 2020년에만 자그마치 총 721년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었고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1.6 빌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전기자동차 경쟁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Regulatory Credit에 대한 수익은 줄어들겠고요. 이에 따라서 2023년쯤에는 Regulatory Credit을 통해서 매출액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 시나리오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케이스를 토대로 2022년 4분기까지 미래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분기별 매출액, EPS, 현금 보유 현황, 그리고 캐피탈 익스펜디처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계산된 미래 주가 현황입니다. 불 케이스에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매출액이 계획대로 잘 성장한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졌고요. 여기 bear 케이스는 10년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WAC이라고 해서 Weighted Average Cost of the Capital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DCF 밸류에이션 상으로 적정 주가를 떨어뜨려 나오게 된 결과물이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 케이스의 경우는 2021년 9월까지 이렇게 천천히 상승을 해주다가 2021년 4분기에 잠깐 주춤하고요. 다시 크게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베어 케이스는 2021년 2분기에 좋지 않은 실적과 함께 자그마치 457달러까지 좀 떨어졌다가 2022년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평균으로 잡으면은 다음과 같은 likely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자료를 만든 CFA를 들고 있는 KC 마 교수님이 갖고 있는 예상치이며 꼭 이렇게 흘러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를 마음에 담아두고 기업의 대응을 천천히 하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에 대해 불 케이스 그리고 베어 케이스 각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보여준 200%의 성장률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꾸준히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아래 하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앞으로 자동차의 가격을 줄이기에 그로스 마진은 조금씩 줄겠으나 상하이의 기가 팩토리, 베를린 및 텍사스 기가 팩토리가 런칭되면서 그러한 마진율은 충분히 서포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기대감이 무너지고 유럽 전기자동차들의 반격과 금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제가 베어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본다면 스타링크,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의 성장 포인트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에 그러한 기대감만으로도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음에 다른 기업 리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